안녕하세요. 저희는 힐스테이트 윌의 해움도서관의 둥지를 틀고 있는 책 읽는 모임 낭독의 미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우연히 마을 공동체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책 읽는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주제를 정해보기도 하고 그 여러 주제들 중에는 뭐 내 인생의 책, 건강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혹은 또 뭐 있었지? 행복,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주제를 가지고도 해보고 대부분은 그때그때 내 손이 닿고 내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책들을 골라서 되게 편안하게 모여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책을 어떤 구절들을 낭독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일단 책을 고르는 과정, 또 책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나의 삶, 세계관 혹은 그때 내가 반영하고 싶은 나의 감정 상태 등등을 나누는 그 과정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지금도 2주 간격으로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멤버, 일단 첫 멤버로는 우리 올리브님하고 애교쟁이님 그리고 저 리알토가 함께 하고요. 오늘 첫 책 소개는 우리 애교쟁이님이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에 대해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형님이 쓰신 책이고, 책의 제목은 All About Happiness입니다. 마음 주치인 각기 계층의 심리학자 중에서 또 국내 최고의 부모 멘토이신 정신과 교수 조선미 교수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가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는 강박 때문에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미래는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잖아요. 그걸 알고 받아들여야 해요. 엄마들은 자식을 붙들고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사악한 말이에요. 학업 성취도는 50% 이상이 지능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지능은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고요. 또 공부는 자신의 생활과 삶을 관리하는 관리지능도 필요한데 이 관리지능도 상당 부분 타고나고요. 지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들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부모들에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못 받아들이고 자기 아이가 공부에 재능을 갖지 못했다는 걸 부정해요. 부정하는 사람에겐 아무리 진실을 들이대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직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곧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야 할 세 가지 말이 열심히, 잘, 알아서 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 가지는 어디에 들이대도 약자를 기죽이는 말이거든요.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학습 지능이 떨어지고 어떤 아이는 관리 지능이 떨어져요. 거기에 따라 아이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역량과 재능에 맞춰서 부모가 품을 들이고 훈련을 시켜야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가요? 라는 질문을 작가가 던졌습니다. 하역 교수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9%는 행복한 게 뭔지 몰라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뭔가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 행복하죠. 엄마 스스로가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행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자력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건 큰 문제예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행복하다거나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행복하다는 건 잘했을 때 행복하다는 건
내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행복은 반드시 자력이어야 해요.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아이에게 행복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건 엄마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짐을 아이에게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엄청 짓눌려서 너무나 힘들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으로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여 작가는 그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행복이란 내가 많은 시간을 기분 좋게 지내고 그 기분 좋을 때 하는 것들이 대다수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됐을 때 행복한 순간으로 꼽아요. 그런 걸 인생에 몇 번이나 겪을 수 있겠어요. 그걸 행복이라고 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지루하고 권태롭고 의미 없이 지내게 돼요. 행복은 근육과 같다고 봐요. 운동을 할 때 처음엔 잘 못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근육이 생기면 운동을 잘하게 돼요. 우리는 구체적인 행복의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행복한 건지에 대해 잘 몰라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씩 근육을 만들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행복하고 5년 전에 산 자동차이지만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샀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탈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일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커피를 즐기며 먹어야 커피 한 잔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의식하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회사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년퇴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년퇴직하고 바로 그날부터 행복해지지 않아요. 쉬워지지도 않고 여행도 재미가 없어요. 평소에 행복의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갑자기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의 그림은 무엇인가요? 하였더니 교수님은 수시로 웃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여 저는 여기까지 행복에 관한 책을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행복이 평소에 굉장히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행복하다라고 내뱉어 본 적이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편안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이것이 행복인가? 라고 느낀 적은 있지만 누군가 행복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좀 자신 있게 너무 행복한데요? 라고 말해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사사로운 그런 일상에서 얼마든지 내가 행복감을 억지로라도 찾아야 내가 이제 행복하다라는 거를 조금 의식하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미 박사님의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행복의 주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엄마라는 존재가 되고 부모라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행복 혹은 모든 삶의 기준을 아이에게 맞춤으로써 이제 아이가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 혹은 아이의 행복을 떠나 아이에게 반영되는 혹은 아이를 통한 아이에게 바친 나의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이 행복이 혹은 여러 가지 보람으로 인데 되게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느껴질 때 되게 많이 절망을 하고 오는데 그 주체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아이는 또 다른 독립된 존재인데 자꾸 거기에 나를 너무나 많이 투영하고 대입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도 틀어주고 제일 중요한 핵심 와닿은 얘기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나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 엄마가 그리고 행복해야 그리고 기준을 너무 높게, 너무 멀리 그렇게 잡는 것보다 가까이 작은 것들부터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놓쳤던 일상에서 또 이제 아이에게 계속 완벽함을 요구하려고 하고 행복은 반드시 자력이어야 한다는 그 문구가 너무나 크게 저한테 가슴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 기본적인 희생은 모든 엄마들이 마음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그걸로 됐지 너무 그 이상의 것을 아이한테 요구하고 또 아이가 좌절한다고 그거를 또 너무 감정이 이입돼서 그거에 이제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분위기 메이커 올리브님의 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여자의 독서라고 김진애 작가님이신데 저는 잘 몰라 뵀는데 TV에서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나와서 관심을 갖고 선생님 책이 꼭 읽어보고 싶어서 마치 이제 도서관에 있는데 어떤 손님이 반납을 하셨는데 제목도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게 됐는데 이분이 작가 프로필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뭐 말 그대로 뭐 서울대 공대 뭐 전설이라 원조 센 언니 뭐 800명 중에 뭐 여자분이 딱 한 분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시 건축가이고 뭐 전직 국회의원에다가 뭐 바른 소리 하기로 유명하시고 아무튼 슬슬 읽는데 먼저 프롤로그부터 먼저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역시 뭔가 똑똑하신 분은 포스가 아우라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독서는 특별하다. 여자는 책 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줄 안다. 여자 특유의 공감 능력이 작동하는 덕분이다. 책이 나이고 내가 책이 되는 모라의 경지에 도달한다. 머뭇거림도 잠깐, 어색함도 잠깐, 거리감도 잠깐, 어느덧 혼연일체가 된다. 듣는 귀, 묻는 입, 뛰는 가슴이 서로서로 연결된다. 여자에게 책이란 도피 공간이자 또 현실 공간이다.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마음껏 서성이고 못 가보던 공간을 마음껏 기웃거리고 피하고픈 현실을 잠시 잊기도 하고 징그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도 있다. 의미 있는 도피를 한 후에는 새로운 나로 변모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새롭게 정의한다. 좋은 책은 차별하지 않으며 윽박 지르지 않는다. 좋은 책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묻고 싶던 의문들을 묻게 해준다. 좋은 책은 세상의 비밀을 아무 조건 없이 알려주고 삶의 기쁨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준다.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글자 한자 한자가 이분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프로필도 일남 육녀? 일남 육녀 중에 셋째? 그 시대에 서울대 들어가시고 여성으로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의 그 참 지식인의 모습이 돋보였고 여기서는 그 당시 시대가 책 내용이 보면 이 책에서 여러 작가들의 책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분이 먼저 자기도 스스로 책을 쓰시는 분이지만 본받고 싶으신 분이 누굴까 과연. 그래 하다 책을 읽다가 여기서 되게 애찬을 하신 박경리 선생님 책이 저도 솔직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들 보셨나요? 저 그때도 이 빌렸어 괜찮아. 만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토지책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랬나 했더니 저도 이걸 보니까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소타이틀도 있네요 보니까. 완벽히 맞아요, 홀로 맞아요. 서는 시간. 제가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너무 이걸 많이 붙여놨나 봐요.
이분이 들어서 했던 알쓸시자 편 되게 재밌었잖아요. 저는 얘기도 처음에 딱 엄청 보고 풍부하고. 일단 외모를 네. 일단 보고 저분이 과연 누굴까? 나 처음에는 되게 남성적으로 음. 좀 생기시잖아요. 근데 말씀 한 말씀 할 말씀 목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책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더라고요. 포스트잇 너무 많이 붙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덕지덕지 야. 붙였나 봐요. 그래서 문구 좀 와닿는 거를 좀 몇 개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는 한나 알렌트라고 인간의 조건들 아시죠? 저도 이거는 좀 다행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시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건데, 나는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 사람. 그런 갈등과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해낸 사람. 또한 해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좋다. 갈등이 없는 삶. 안온함만이 있는 삶. 모자람이 없는 삶. 개인의 만족만 추구하는 삶. 세속적 성공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얼마나 금방 허망해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건 또 버지니아 울프 그래서 쓰고 작가분이 쓰시는 건데, 울프의 글에서는 나 외의 모든 사건과 공간이 배경으로 있고 나는 온전하다. 이 순간을 느끼는 나, 이 생각을 하는 나, 이 시간을 지배하는 나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된다. 나는 이 글귀가 너무 좋다. 나는 그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멋있네요, 글귀가. 이 작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을 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흔들린다고 해서 자존감이 튼튼치 않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 더 튼튼해지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불멸의 여인들 역시 수많은 흔들림을 가졌음을 이제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의 선택을 할 때 혹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들 역시 수많은 흔들림을 가졌을 것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흠모할 때 우리는 그 존재가 완벽하다는 이유 때문에 흠모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런 흔들림과 괴로움을 어떤 태도로 통과해 갔는지, 얼마나 그 흔들림과 괴로움에 진정 자신을 맡겼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스려 갔는지 알게 될 때 더욱 가까운 존재로 느끼게 된다. 이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나의 흔들림도 괜찮은 것으로 느껴진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행복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흔들림, 좌절 혹은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면은 결코 얻어지지 못하는 게 행복이고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관된 이야기들이 있네요. 이거는 작은 아씨들에서 나오는 거죠. 넌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 난 가장 시끌벅적한 세상에서 살 테니. 조는 그의 말대로 세상으로 나갔다. 문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에 저런 문구가 있었구나.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혼 고백서라는데, 이거는 집중해서 제가 안 읽었기 때문에 멋있는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이혼 고백서의 내용이래요.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한 하외다. 잘나건 못나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후실의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 위에다. 처음에 이게 리뷰를 제가 몇 개를 봤더니 되게 갈리더라고요. 여성 편파 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또 여성성과 남성성은 절대적으로 한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한 인간 속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발휘하며 사는 삶이 좋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님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도 반갑다. 예컨대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나와 같은 생각을 자기만의 방에서 훨씬 더 근사한 말로 표현했다. 양성적 마음이란 타인의 마음에 열려있고 공명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본래 창조적이고 빛을 발하며 분열되지 않은 것이란 뜻이라니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책에 보니까 이게 20가지 키워드를 작가분이 쓰셨는데 쑥 책 제목을 봤더니 해당되는 문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자면 문자 중독증, 읽고 또 읽기, 대충 보세요. 자기 몇 개의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 권의 책 읽기, 아날로그 책이 좋다, 책 괴롭히며 읽기, 필사냐 기억이냐, 공간마다 책을 둔다, 창문을 가린 책장, 내 인생의 책 코너, 소설 사랑, 추리소설 마니아, 만화책 마니아, 잘 안 읽는 책도 있다, 책 취향. 어릴 적 마구잡이 책 읽기, 지식의 나무를 깨쳤다. 책 읽기에서 책 쓰기로, 책 운명은 있다. 책으로 얽힌 남과 여의 불꽃을 믿는다. 책은 사람이다. 책을 보니까 이 작가는 의문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작가가 제 옆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들리고 왠지 이쪽 보면 이 작가가 쓰면 이 작가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되게 소개하는 책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놨어. 영업을 당했어 이 작가한테 지금. 요즘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 마음속의 힐러리 책, 우상으로. 힐러리 책도 뭐 TV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만 알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릴 때 배경도 좀 모르잖아요. 그것도 푹 빠져고 지금 2개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 모임에는 책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 모임은 영원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 리알토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모임을 하면서 계속 저의 청춘을 소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최근에 좋은 책을 안 읽다 보니 내 인생의 책 혹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책 하다 보니까 저희 20살 무렵에 읽었던 책들을 소환하게 됐는데 그중에 가장 큰 흔적을 남겼던 김승욱의 소설집 무진기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승욱이라 인물 자체가 진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요. 41년 12월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3남일녀의 장남이었는데 오사카에 태어났지만 4년 후에 엄마의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자라게 되었고 지금도 김승욱 문학관이 순천에 있고 그곳에서 마련해준 작은 집필실에 계세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근데 8살에 아버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연루되어서 돌아가셔서 28에 홀로 된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게 돼요. 근데 14살에 너무 아끼고 업어 키우던 막내 여동생이 3살짜리가 열병을 앓다가 죽어요. 너무 상처와 충격이 커서 그때 14살짜리 김승욱이 교회에 되게 심취를 해서 기도를 하면서 상처를 극복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고2 때 성서를 완독을 한 이후에 생긴 의심들로 인해 다시 무신론자가 되어서 무신론자의 삶을 살며 이제 딱 1960년 4.19 혁명이 벌어진 그 해 서울대 불문과를 들어가요. 이 사람의 꿈은 외교관이었다 그래요. 나는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고등학교도 했으니까 불어를 해서 외교관이 돼야지 하고 갔더니 대학을 갔더니 전부 문학을 하겠다는 친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기들 중에 그 유명한 문학평론가 김현님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아르바이트가 급해서 하게 된 아르바이트 중에 시사 만평 아르바이트를 해요.
동아일보의 파고다 영감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거의 1년 넘게 시사 만화를 하고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했던 김성환 화백님이랑 매일 3시에 만나서 수다를 떨며 세상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게 하던 분이 65년도에 독립문학상을 타면서 이제 그렇게 도망치고 싶던 문학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때 낸 책들이에요. 이 소설들이. 정말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고 제가 기영도라는 시인을 좋아했던 것처럼 투명하고 날이선 예리한 감성으로 반영된 이야기들이 너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느껴졌었어요. 어떻게 이런 감성을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면서 빠져들었던 책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에 대한 타이틀로 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의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관이 이 에로스에 이게 집중이 되면서 이제 글도 여러분들 영화 제목 많이 들어보시죠? 겨울 여자 뭐 강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의 글들을 쓰시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김동인 소설 감자를 가지고 영화 감독도 하고 그다음 시나리오 작가로 아까 말했던 겨울 여자 뭐 기타 등등의 그 에로틱한 영화들에 되게 많은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다 한번 망하게 됐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시 교회로 전도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그 기독교에 완전 심취를 했어요. 진짜로. 네, 완전 심취를 해서 이제 여기 오랜만에 내게 된 책의 서문에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달리시는 것 같아요. 종교를 적당히 아니 글을 써도 적당히가 아니라 글을 쓰면 끝까지 내 감수성 깊은 곳 그곳까지 파고들고 종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2003년도 뇌출혈이 와서 지금은 완전히 어눌하고 몸도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런 노년의 삶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의 젊은 시절 그 짧은 몇 년 동안에 쓴 소설들은 지금까지도 이게 수많은 후배들 소설가들의 어떤 이제 교과서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저는 김승옥의 소설보다 김승옥의 20살의 만남빛 신경숙 소설가가 바친 글을 읽겠습니다. 20살이 있었다. 남산의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그만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던 20살. 자유롭고 생기롭고 광적이며 독특한 사람들에게 그만 놀라서는 아무데나 주저앉아 버렸던 20살. 회복기 환자처럼 아주 천천히 무진기행을 읽었던 20살. 무진기행을 읽었던 20살이라고 쓰고 보니 장그르니에의 섬에 바친 까미의 헌사가 생각난다. 까미는 장그르니에의 글에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에 끼친 충격 위에 비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감탄을 어찌 잊을 것인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나 또한 까미의 헌사를 김승옥 선생의 글 앞에 고스란히 갖다 드리고 싶다. 20살의 나는 그저 어디에나 앉아만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학교 벤치나 빈 강의실이나 지하 계단 앞 같은 곳에 앉아만 있었다. 그때껏 내가 몸담아왔던 곳, 방금 떠나온 그곳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휘둥그레진 내 눈은 시선 둘 데를 몰라 허둥거리기까지 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머나먼 이 방에 홀로 내팽겨쳐진 듯한 고독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거기다 그들의 눈동자들은 너무나 빛이 났고 그 속에 시무룩하게 섞여 앉아 있는 나는 너무나 평범했다. 평범하다는 것이 그때처럼 부담이었던 때가 이후 다시 있었을까?
그때 만약 소설 창작이나 시 창작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어쩌면 학교를 떠나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만난 책이 그런 20살이 소설 창작 시간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었다. 무진기행은 지상이 아닌 다른 곳의 어떤 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내쏜 빛 같았다. 수업은 은사께서 지정해준 작품을 읽고 리포트를 작성하고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발표를 해본 기억은 없지만 리포트는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무진기행도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읽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휘둥그레졌던 내 눈이 그만 그곳에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20살이 내게 문학이란 엄숙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드롱직이란 단어가 내게 풍기는 이미지의 반대편에 문학은 있다고 생각했다. 대드롱이란 직물이 내게 풍기는 그 불량스러운 이미지를 배척하기 위해 문학은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대선배 작가가 대드롱직이란 말과 그 이미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대드롱직이란 단어 밑줄을 그었다. 그 밑줄로부터 나의 무진으로의 일탈은 시작되었다. 하고 무진의 한 단락이 나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었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리고 신경숙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진의 안개는 여지없이 나의 고정관념들을 균열시켰다. 나비 같았고 화려했으며 세련되었고 비의가 서려 있었다. 안개 속에서 교미하고 있는 개 2마리를 지나 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음울함을 지나 폐병을 앓고 있는 청년이 문을 닫고 살았던 골방을 지나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다라는 문장을 만났다. 성광 같은 무엇이 내 속을 꿰뚫고 지나갔다.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상실이 속수무책의 패배의식이 이렇게 찬란한 문장이 될 수 있다니. 내 20살은 무진기행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균열이 졌다. 이상 신경숙 작가의 무진기행 평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김승옥이란 작가와 그 글은 와닿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서울 예전 문예창작과를 갔던 신경숙 작가, 그 내성적이었던 20살 여대생이 반짝반짝 끼가 넘치던 그 예인들이 학교에서 느꼈던 평범함의 부끄러움. 그거는 저희 20살에도 그 진짜 잘났다는 그 미술인들이 모여있던 학교의 벤치에 앉아있을 때 오고 가며 보이는 그들의 끼와 눈빛을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랑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청춘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무진기행 책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1부는 이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